윤석열 대통령은 공매도가 개인 투자자에게 큰 손실을 입힌다며 개선책이 마련될 때까지 금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야당이 연말까지 제정하겠다고 한 1기 신도시 제정 및 특별법의 연내 처리도 국회에 당부했습니다.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는 정부가 먼저 상공에서 적대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부터 정지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이 오는 18일로 예고한 정찰위성 발사를 계기로 삼을 걸로 보입니다. 박민 KBS 사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KBS가 그동안 불공정 편파 보도로 신뢰를 잃었다며 사과했습니다. 취임 직후 9시 뉴스 진행자 교체를 포함한 무더기 인사를 냈는데 야당은 군사 쿠데타를 떠올리게 하는 KBS의 점령 작전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서희초 교사 사망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학교나 학부모 측의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수사를 마쳤습니다. 숨진 교사 유족은 수사가 미진하지 않았는지 살피겠다면서 정보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엔달러 환율이 연중 최고치를 또다시 갈아치웠습니다. 이에 따라 달러화에 대한 엔화 가치는 33년 만에 최저치에 가까워졌습니다. 특별사법경찰관인 7급 공무원이 인터넷 성인방송 BJ로 활동하다 적발된 사실이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해당 부처는 직업윤리와 공무원 품위유지 의무 위반 여부를 감사하고 있습니다. 더 뉴스 이어갑니다. 박민 KBS 사장이 취임 하루 만에 대국민 기자회견을 열어 불공정 편파 보도로 공정성을 훼손하고 KBS가 신뢰를 잃었다며 임원들과 함께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 사장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 공영방송으로서 핵심 가치인 공정성을 훼손해 신뢰를 잃어버린 상황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정중히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사장은 지난 몇 년 동안 불공정 편파 논란이 끊이지 않았고 TV와 라디오에서 일부 진행자가 일방적으로 한쪽 진영의 편을 들거나 패널 선정이 편향된 일이 적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공정성과 신뢰도 확보를 경영 최우선의 가치로 삼을 것이라며 주요 불공정 방송의 경위와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관련 백서를 발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민 신임 사장이 취임한 KBS가 메인 뉴스인 9시 뉴스를 4년간 진행해온 이소정 앵커를 하차시키는 등 방송 진행자를 전면 교체했습니다. KBS는 1TV에서 방송하는 뉴스9의 평일 새 앵커에 박장범 기자와 박지원 아나운서를, 주말 앵커에는 김연경 기자와 박수현 아나운서를 발탁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매일 오후 진행하던 라디오 프로그램 주진우 라이브를 특집 일라디오 저녁으로 대체하고 주진우 씨 대신 김용준 KBS 기자를 진행자로 세웠습니다. 이에 대해 언론노조 KBS 본부는 사측이 제작진과 어떤 논의 없이 편성을 삭제하고 방송 하루 전 앵커에게 하차를 통보하는 등 박민 사장 취임 첫날부터 편성 규약과 단체 협약 위반 행위가 잇따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KBS 박민 신임 사장이 취임한 직후에 주요 시사보도 프로그램 진행자가 교체된 것과 관련해서 정치권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KBS 점령 작전, 군사 쿠데타 등에 비유하면서 맹비난을 쏟아낸 반면 여당은 공영방송 본연의 자세로 돌아오기를 기대한다며 정치권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양당 원내대표의 오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KBS 뉴스를 보면서 저는 과거 5.16 쿠데타처럼 군사 쿠데타가 일어난 줄 알았습니다. 무슨 방송 진행자나 방송 개편이 이렇게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듣도 보도 못했습니다. 박민 사장이 취임하자마자 KBS 점령 작전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진짜 군사 쿠데타를 방불케 합니다. KBS가 공영방송의 입장에서 또 공정하게 방송 본연의 자세로 돌아오기를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영방송이 공정하게 방송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치권에서 감나라 대추나라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지켜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 노후 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특별법이 발의됐으나 아직 국회 상임위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법안이 연내에 꼭 통과되도록 국회에 적극적인 논의를 부탁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과거 인구 분산을 위해서 조성됐던 신도시들이 노후화돼서 주민의 안전과 층간소음, 주차 시비 등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은 불법 공매도로 인한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근본적 개선 방안을 만들어낼 때까지 공매도를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국의 아파트값이 전고점 수준을 빠르게 회복한 이후에 최근 상승세가 둔화하고 있습니다. 높은 금리와 경기 불확실성이 매수자들의 관망세를 부추기면서 아파트 매물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윤혜리 기자입니다. 서울 송파구에 있는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올해 초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매매 하한가가 15억 원대까지 떨어졌다가 최근 21억 원대를 회복했습니다. 지난해 고점까지 상승하나 싶었지만 거래 문의는 다시 뜸해졌습니다. 추석 전에 21억 3천까지 계약이 체결됐어요. 그러니까 9개월 사이에 6억이 상승한 거죠. 그렇게 가다가 추석 지나고 나서 이제 10월 초에 이스라엘 전쟁 터지고 미국 금리 왔다 갔다 막 한 얘기 나오니까 지금 잠깐 정체로 가고 있는 상황. 올해 초부터 빠르게 회복되던 아파트 가격은 이렇듯 다시 주춤하는 추세입니다. 전국 아파트 가격 상승폭은 지난달 첫째 주 0.08%에서 이번 달 0.03%까지 줄었습니다. 같은 기간 서울의 아파트 가격 상승폭은 0.1%에서 0.05%까지 떨어졌습니다. 일부 지역은 상승세를 멈췄고 급기야 가격이 하락한 곳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대출 금리가 높아지고 매도인과 매수인 간 희망 가격 차이가 벌어지면서 시장이 관망세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특례 보금자리론 일반형에 대한 종료라든지 또 고금리 장기화에 대한 부담 이런 부분들이 주택 구매의 호들 역할을 하면서 거래 숨고르기가 이어지고 있기는 합니다. 낮은 거래량 속에 이제 가격 상승이 둔화되거나 내지는 가격이 일부 떨어지는 지역도 나올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거래량이 줄면서 서울에는 아파트 매물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4월부터 월 3천 건을 웃돌던 매매 거래는 지난달 1,800여 건으로 급락했습니다. 부동산 시장 찬바람이 불었던 올해 1월 수준으로 돌아간 겁니다. 이 기간 아파트 매물도 10,000건 넘게 쌓였습니다. 공급 부족에 대한 불안 심리에다가 고분양가가 여전하기 때문에 예전처럼 집값이 큰 폭으로 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당분간 숨고르기가 이어지겠지만 이전과 같은 하락장을 기대하긴 어렵다는 전망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엔달러 환율이 또다시 연중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엔달러 환율은 현재 시간으로 어제 뉴욕 외환시장에서 1달러당 151.92엔까지 상승했는데 이는 지난해 최고치인 10월 21일에 달러당 151.94엔에 거의 다가간 겁니다. 이 수준을 넘어가면 달러화에 대한 엔화 가치는 1990년 이후 거의 33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지게 됩니다. 스키치 이치 일본 재무상은 오늘 아침 기자회견에서 환율에 대한 질문에 계속해서 만전의 대응을 해 나갈 것이라고만 말했습니다. 정부 중앙부처 7급 국가공무원이 인터넷에서 신체를 노출하는 등 성인 방송을 하다 적발돼 감사를 받고 있는 사실이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7급 공무원인 20대 여성 A씨가 근무하는 해당 부처는 최근 A씨가 품위 유지 의무와 겸직 금지 원칙을 위반했다는 신고를 받고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A씨는 공무원으로 임명된 이후 인터넷 방송에서 흡연과 음주를 하고 신체를 노출했다가 해당 인터넷 방송 사이트에서 제재를 받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또 방송에서 현금성 아이템을 받는 등 공무원 복무 규정상 겸직 금지 원칙을 지키지 않은 걸로 조사됐습니다. 해당 부처에서 특별사법경찰관으로 근무하는 A씨는 공무원으로 임용된 이후 발령받기 전까지만 성인방송 BJ로 활동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경기도에 있는 지역 농협에서 직원이 수억 원대를 빼돌렸던 의혹이 불거져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고객 예금 통장에 있는 현금 1억여 원을 지인 명의 통장으로 빼갔다가 덜미가 잡혔습니다. 우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 여주시 한 지역 농협에 근무하던 40대 직원 A씨.
고수익 상품에 가입시켜주겠다며 오랜 고객에게 신분증을 요구했습니다. 한 달 뒤 만기를 앞둔 고객은 A씨를 믿고 신분증을 맡겼다가 그만 뒤통수를 맞았습니다. 고객 통장과 도장을 이용해 고객 예금 1억여 원을 본인 지인 명의 통장으로 빼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고객 항의로 문제가 알려지자 남편 사업이 어려워 1억 원만 갖다 쓰려고 했다며 다시 돈을 고객 통장에 돌려줬습니다. 그런데 내부 감사가 진행되면서 더 큰 문제들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A씨 어머니와 지인 명의 차명 계좌로 지역 농협 돈을 무려 5년 가까이 몰래 빼돌린 사실이 추가로 드러난 겁니다. 지역 농협과 오랫동안 거래해온 쌀 포장재 생산업체 등 거래처에 물품 대금 명목으로 돈을 보낸 다음 일부 금액을 차명 계좌로 돌려받은 뒤 다시 본인 계좌로 돈을 옮겼습니다. 적게는 200만 원, 많게는 1,100여만 원씩 130여 차례에 걸쳐 빼돌린 금액이 8억 6천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확보한 자금으로 개인 사치품을 사거나 암호화폐에 투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역농협은 A씨가 정상적인 거래로 보이게끔 매입점표 등 서류를 꾸며내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웠다고 밝혔습니다. 채권 보전을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남편하고 본인한테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저희가 근저당 설정을 좀 해놓은 상태예요. 지역농협은 해당 직원을 대기 발령한 뒤 경찰에 고발했고 차명 계좌로 돈을 입금해준 업체도 조만간 고발할 방침입니다. 농협중앙회 역시 해당 지역 농협에 대한 감사를 벌여 관리 감독에 허점이 있었는지 살필 예정입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경찰이 서울 서초고 서희초 교사의 사망 사건에 대해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수사를 마무리 짓기로 했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심리부검 결과 서희초 교사의 극단적 선택은 학생 지도와 학부모 응대, 그리고 학교 업무 관련 문제로 오랜 기간 스트레스를 받아온 영향으로 보고 내사 종결했습니다. 또 학교 직장에서나 학부모로부터의 폭언과 폭행 등 범죄로 볼 수 있는 정황은 없어서 수사를 종결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족 측은 정보 공개를 통해 수사가 부진하진 않았는지 확인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7월 사망한 서희초 교사의 유족 측 변호인은 오늘 YTN과의 인터뷰에서 학부모 통화 목록과 동료 교사 진술 내용 등을 경찰에 정보 공개 청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학부모와 교사 사이 통화 중에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는지 경찰이 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들으며 적절한 질문을 했는지 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경찰 설명대로 가해 학생 학부모가 교사에게 개인 휴대전화로 전화한 적 없는지 통화 목록을 직접 확보해서 확인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북한이 정찰 위성을 발사하면 9.19 남북 군사합의서상 공중에서의 대북 정찰 능력을 제한하는 조항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정부의 이 같은 방안은 북한이 정찰 위성 발사를 통해 대남 감시 능력을 키우는 상황에서 우리만 대북 정찰 능력을 제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판단에 따른 걸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의 정찰 위성 발사로 공중에서의 군사 합의가 효력이 정지되면 지상과 해상 등 군사 분계선 일대에서의 군사 연습을 중지한 나머지 조항도 영향을 받을 걸로 보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두 나라 간 군사 대화 창구 재개에 나섭니다. 타이완 해협의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한 조치 등이 논의될 걸로 보입니다. 서봉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8월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의 타이완 방문을 계기로 미국과 군사대화 창구를 끊은 뒤 복원을 거부해온 중국. 에이펙 회의에 참석해 1년 만에 처음으로 바이든 대통령과 대면 회담을 갖습니다. 외신들은 바이든, 시진핑 두 정상이 양국 간 군사대화 창구를 일부 재개하는 것에 합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습니다. 백악관 측도 바이든 대통령이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비전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발적 군사 충돌을 막으려면 중국과 안보 채널 복원이 이번 회담의 주요 과제라는 것을 시사한 겁니다. Including the continued importance of strengthening open lines of communication and managing competition responsibly so that it does not veer into conflict. A vision
for peace and stability and the maintenance of peace and stability across the Taiwan Strait. 내년 1월 대선을 앞둔 타이완 문제는 미중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사안 가운데 하나로 평가됩니다. 시진핑 주석 역시 지난해 바이든과 회담에서 타이완 문제는 미중 관계에서 넘지 말아야 할 첫 번째 레드라인이라고 나를 세운 바 있습니다. 인터뷰입니다. 美方应当切实恪守坚持一个中国，以实际行动反对台独。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과 관련해 이란 등이 영내 긴장을 고조하지 않도록 중국이 역할을 해줘야 한다는 입장도 전달할 예정입니다. YTN 서봉국입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이뇨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불출마나 험지 출마를 요구한 당 지도부와 친윤 중진 의원들에 대해 시간을 주면 움직일 것으로 100% 확신한다고 오늘 말했습니다. 중진 의원들의 희생이 나오지 않는다면 혁신위를 조기에 해산할 수도 있다는 보도에 대해선 위원 의견 가운데 하나라면서 선을 긋기도 했지만 그 내용을 숨기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호영 의원에 이어서 친윤계 장제원 의원도 지역구를 떠나 서울에 가지 않겠다면서 공개적으로 거부하고 나섰고, 천하람 당협위원장은 윤핵관 의원들의 불출마로는 감동이 없다며 윤 대통령이 성찰하고 변화하는 모습이 필수라면서 혁신위 쇄신안을 깎아내렸습니다. 정치권에서 이준석 신당, 조국 신당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도 신당 창당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혀서 주목이 되는데요. 조국 전 장관뿐 아니라 이준석 전 대표도 함께 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자, 오늘 더 정치, 이뇨한 천하람 두 사람의 목소리부터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혁신위가 희생의 대상으로 언급한 중진 의원들이 지금 응답을 안 하고 있잖아요. 시간을 좀 주면은 저는 100% 확신합니다. 움직임이 있을 거고 그들이 그 말한 여러 분류의 분들이 절대 이름은 거명 안 했지만 분명히 움직일 거리라고 저는 확신하고 조금 더 시간을 주고 조금 기다려줄 줄도 알아야 됩니다. 몇몇 윤핵관 중진들을 뭐 어떻게 불출마시키고 이런 거 별로 감동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여당이니까 불출마시켜도 어디 다른 자리 주면 그만입니다. 대통령께서 진정으로 내가 한 행동들에 대해 가지고 성찰하시는 모습, 국민 눈높이에 안 맞는 뭐 이런 행태를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근본적인 어떤 태도의 변화, 우리 진영에 대해서 민주당보다 더 엄격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 저는 그런 부분들 굉장히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의 전국 현안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이홍호 국민의힘 의원, 안민석 민주당 의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이제 화요일에 이태규 의원이 나오시는데 오늘 이홍호 의원이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자, 이뇨한 위원장, 어제는 매를 들겠다 발언을 했고요. 오늘은 중진이 움직일 거라고 100% 확신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당내 중진들 그렇게 움직이는 것 같지 않던데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정치인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의 생리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그리고 시간을 주면 틀림없이 움직임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희생할 것이다. 험지 출마할 것이다. 시간을 예. 얼마나 주느냐에 달렸죠.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 변수고. 시간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예를 들면 뭐 시간을 일주일 내에 할 것이냐, 한 달 내에 할 것이냐, 예, 뭐 세 달 내에 할 것이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또 한 가지는 100%라는 건 없습니다. 세상에. 네. 왜냐하면 정치가 생물이고 또 금방 예를 들어서 내가 불출마 하려고 그러다가도 다음 날 보면 마음이 바뀌어서 출마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여튼 그 이뇨한 위원장이 어떤 언지를 어떤 분한테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상황은 매우 유동적이고 지금 이뇨한 위원장의 기대만큼 당의 중진들이나 지도부가 지금 부응하지 않고 있다. 그건 맞는 것 같아요. 혁신이 조기 예산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물론 오늘 선을 그었습니다. 그럼 위원 가운데 한 명이 이야기했다. 하지만은 또 숨기지는 않더라고요. 저는 그런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실 혁신이라고 하는 게 강서 그 구청장 선거 패배 이후에 그렇습니다. 생겼거든요. 예. 사실 일단 뭐 국민 전환을 한 뭐 이런 측면은 있고 굉장히 의욕적으로 출발을 했는데 지금까지 첫 사면
이거 네. 외에는 지금 뭐 관철된 게 그렇습니다. 없단 이준석 전 말이에요. 대표 그리고 홍준표 시장. 그런데 예. 그러면 계속 이런 식으로 그냥 말의 성차도로만 끝날 것이냐. 본인들도 이건 압박해서 안 되면 무력화가 될 것이고 자칫하면 뭐 태산명동 서일필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 저는 뭐 그런 극약 처방을 할 수도 있다. 다만 지도부가 혹은 중진들이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적절한 출구나 명분을 자꾸 주어가면서 시간을 끌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안민석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민주당도 혁신위가 있었고 여러 논란이 있기도 했습니다만 인용한 혁신위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네. 인용환이든 누구든지 간에 지금의 국민의힘의 혁신위원장의 첫 번째 메시지 타겟은 대통령이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변해야 한다? 이 혁신위원회가 나타나게 된 게 강서 보궐에서 참패하고 난 다음에 위기감을 느낀 용산이나 국힘에서 혁신위원회를 띄웠고 위원장으로 인유한 그 위원장을 임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위원장은 바로 대통령부터 정신 차리고 대통령이 반성하시라. 홍범도 흉상 철거하지 마라. 국민의 민심과 위반된 그러한 일련의 어떤 친일 행위라든지 친일 운동 그런 거 하지 마라. 또 경제 살려라. 민생 살려라. 이런 것들을 대통령을 하게해서 하는 게 혁신위원장이 1차적인 과제였는데 핵심은 놔두고 주변부만 지금 계속 때리고 있다 보니까 일이 잘 안 풀리죠. 천하람 위원장도 아까 그 말을 하는 것 같던데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대통령 중심제하에서는 대통령을 이렇게 하라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더구나 지금 인용환 위원장을 혁신위원장으로 임명한 사람이 김기현 대표잖아요. 김기현 대표가 한 그 위치에서 정권을 주겠다고 했어요. 대통령. 그런데 뭐 김기현 대표가 그런 얘기를 김기현 대표가 하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러쿵저러쿵 하기에는 인용환 위원장도 스스로 월권이다 이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대통령 중심자에서 대통령은 사실은 상수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또 최근에 보면 많이 변화가 좀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당에서 무한 희생을 하고 책임질 사람이 책임을 지는 모습을 충분히 보여야 된다. 그조차도 지금 제대로 사실은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친윤, 윤핵관 핵심으로 불리는 장제원 의원, 알량한 정치 인생 연장하면서 서울로 가지 않겠다. 지금 지역구가 부산이잖아요. 이렇게 얘기했고 닷새 전에는 주호영 의원 역시 서울로 안 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그래서 혁신이 조기 해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물론 인용환 위원장 부인하고 있는데요. 오늘 라디오 인터뷰 들어보니까 하태경 의원이 대통령이 머리가 아플 것 같다. 그리고 윤핵관은 지금 없어지는 단계다.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듣고 두 분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장제원 의원 사상을 지키겠다고 이야기를 했다는데 수도권 출마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대통령하고 머리를 지키지 않을까 생각이 됐는데 전 대통령이 많이 머리가 아프실 것 같아요. 대통령을 사랑하면 내려놓으라. 그러니까 인용환 혁신위원장이 그 얘기를 했잖아요. 당내 다수 중론은 대통령 주문이다. 그러면 윤핵관 그러니까 해체 국면에 접어든 걸로 봐야 되는 거죠. 사실상 그 단계로 갔고. 자, 이건 안민석 의원께 여쭤볼게요. 윤핵관이 사실상 없어진 단계에 왔다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요. 그 장제원 의원이 이제 버스 90대를 동원해가지고 세가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 국회의원들 봤을 때는 이건 참으로 대단한 거예요. 강제 동원을 시켰던, 자발적이었던, 어떤 형식이었든 간에 90대 동원은 이것은 아마 해방 이후 처음일 겁니다. 그렇습니까? 최근에 저희 지역구에서요. 시장이 사조직 으로 과거에 있었던 그 조직에서 야외를 가는데 한 2달 준비하면서 30대를 동원하더라고요. 간변단체들이라든지 보조금 주는 지원단체들 탈탈 틀어서 노인정의 어르신들까지 탈탈 틀었고 화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속에서 모임을 온갖 편법이 다 있는 그런 데서도 제가 제 지역구 오산서 30대밖에 동원 못하던데 장제원 의원이 90대 동원한 거는 지금은 전무후무한 세가시를 한 거죠. 그만큼 본인의 어떤 생사 여탈권에 대한 위기감을 지금 느낀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그만큼
불안하기도 한 측면을 좀 드러냈다고 봅니다. 네. 과연 장재현 의원이 이 행보를 계속할까?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예. 물론 이제 무소속 출마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장재현 의원이 2016년도에 한번 무소속 출마해서 당선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장재현 의원은 핵관 중에 핵관이잖아요. 그죠? 네, 네. 권력 너무 가까이 있었어요. 자고로 권력 가까이 있는 정치인은 불타 죽는 게 정치의 이치입니다.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본인이 불타 죽기 전에 발버둥을 치면서 예. 결국에는 무소속 출마 선언하면서 총선 끝난 다음에 임명직을 받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분석 전망을 해주셨는데 이용호 의원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장재현 의원이 결국은 선택, 희생을 할까요? 아니면 지금 봐서는 서울 안 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어제 세과시를 엊그저께 하고 예. 또 본인이 알량한 정치 인생을 연장하기 위해서 서울에 가는 일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으로 보면 네. 서울에는 안 올 것 같아요. 그러면 남아 있는 것은 무소속 출마? 무소속으로 할 거냐 아니면 불출마할 거냐. 이 부분은 좀 상당히 고민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예. 90대씩을 동원해서 동원이라기보다 하여튼 그런 자발적으로 그런 모임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네. 정치인으로서 엄청난 힘이 있는 것인데 그 네. 힘이라고 하는 것이 국민들이 굉장히 민감해요. 어떤 사람 이 사람이 힘이 있다 그러면 금방 알아챕니다. 아니면 금방 빠지는 거 보면 그래요? 여전히 제가 보기에는 뭐 하태경 의원 윤핵관 사실상 해체 단계다 이렇게 하는데 그건 저는 뭐 꼭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도 야도 지금 각 당 내부 사정 좀 복잡합니다. 제3지대 신당 창당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뭐 조국 전 장관 신당 이야기도 나오고, 뭐 여당에서는 이준석 전 대표 신당 이야기, 뭐 가시권에 들어갔다는 이야기도 나오고요. 그런데 오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도 비례 신당 가능성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오늘 라디오 인터뷰 듣고 오겠습니다. 전국구용 신당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고 저 역시 이것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준석 대표의 당도 반윤 연대로 끌어들여서 이 정말 무도한 윤석열 이 검찰 독재 정권을 빨리 종식시키는 게 이 국가를 위한 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국 전 장관하고도 함께 할 수 있습니까? 모든 가능성 열어놓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물론 총선 5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만 신당 이야기가 너무 나오네요. 예, 송영길 전 대표도 신당 이야기했어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가능성 있다고 보세요? 원래 총선 앞두고 나서는 늘 신당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 송영길 전 대표도 신당 얘기를 하는데 글쎄요. 무슨 명분 갖고 하겠다는 것인지. 네. 본인이 지난번 지금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 사안이 국민들이 보기에 이게 간단한 사안이 아니고 전당대회 돈봉투 관련 그럼요. 말씀하시는 엄청난 거죠? 일인데 예. 이럼에도 불구하고 신당을 만들어서 하겠다. 국민들이 누가 좋아할까? 거기에 또 조국 전 장관하고 같이 한다? 이게 무슨 뭐 반윤이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반한동훈 장관 뭐 이런 뭐 당을 만드는 거예요. 직접 반윤 연대로 함께 할 수 있다는 표현도 했어요. 그래서 이준석 전 대표가 만드는 신당도 함께 할 수 있다. 반윤 연대가 된다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지금 제가 보기에는 뭐 그런 정도. 그러니까 송영길 장관이 지금 자기가 받고 있는 수사에 대해서 굉장히 감정적으로 지금 수긍을 못하는 것이 아닌가. 본인은 그래서 몰랐다라고 부인하고 그래서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언행하시는 거 보면은 조금 이성적이지 못하다. 좀 감정이 너무 격해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뭐 그런 그 지금 신당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 비례 신당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네, 비례 신당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제도 자체가 지금 사실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유지될지도 모르겠고 된다고 해도 이분들을 지지할 정도로의 어떤 팬덤이 있을까 저는 상당히 회의적으로 봅니다. 준연동제 선거제가 변동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그럴 가능성도 있죠. 아, 그래요? 그게 뭐 선거법이 어떻게 여야가 합의될지를 모르는 상황이니까 봐야 되는 것이고요. 이준석 신당에 대해서는 저는 이준석 대표의 머릿속에는 헤어질 결심이라는 카드 한 손에 들고 또 다른 손에는 돌아올 결심 카드를 들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예. 지금 이준석 대표는 이미 대통령으로부터 배제된 상황이니까 본인이 다음에 총선을 하기 위해 가지고는 신당을 만들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자신의 정치적 공간을 만들고 싶어 하겠죠. 그러면서 다음에 본인이 22대 뺏지다는 게
아주 그 최고의 목표고요. 그러나 신당이라는 게 현실적으로 굉장히 험한 길이거든요. 이 과정에서 이준석 대표의 몸집이 키워지는 과정에서 여당이나 윤석열 대통령이 위기감을 느낀다고 하면은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막판에 이준석 대표의 손을 잡아주는 그런 상황이 있지도 않을까. 그럴 경우 이준석 대표로서 과연 대통령의 손을 잡지 않을까, 뿌리칠까. 그런 면에서 저는 양손에 두 결심을 동시에 지금 이 카드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준석 대표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신당 이야기를 지금 말씀해 주신 거고, 지금 송영길 전 대표나 조국 전 장관 신당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모두 이제 선거법이 병립형으로 되게 되면은 그분들이 공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위성정당 자체가 불가능해 되지 않습니까? 다시 과거 2016년으로 과거 돌아가면 그렇죠. 각 정당이 받는 득표율만큼 비례대표를 그대로 비례대표 40%를 의석수를 얻게 되게 가져가는 되면은 겁니다. 이것은 위성정당 출연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의 21대 선거법처럼 되면은 위성정당 을 타고서 소수 정당이 의석수밖에 어렵죠. 조국 신당이든 또 송영길 신당이든 또 조국과 송영길이가 같이 힘을 합쳐서 신당이든 이준석 신당이든 또 다 함께하는 신당이든 가능할 텐데 여기에서 송영길, 이준석은 기본적으로 결이 틀리기 때문에 그걸 함께한다는 건 아무리 반년 전선이지만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조국 전 대표 경우에 따라서는 조국 전 장관 신당은요? 조국이나 송영길 정도면은 함께 힘을 연대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것도 역시 두 분의 어떤 재판의 결과 송영길 의원은 지금 현재 소위 말하는 동봉투 사건이 아직 검찰 수사가 시작도 되지 않았거든요. 이 진행 속도를 봐야 되고 조국 장관 역시도 본인은 정치하고 싶은 욕구가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재판 결과에 따라 가지고 그것은 좌우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제였죠. 법원이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사건을 따로 심리하겠다라고 하면서 다시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파장도 예상이 되고요. 자, 어떻게 보세요, 이용호 의원님? 사실은 이 위증교사 사건, 이 부분이 이제 지난번에 유창훈 판사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을 하면서 이 위증교사 부분은 혐의가 소명된다, 혐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 사안은 이미 그렇게 판사가 얘기할 정도 되고 아주 단순한 사건이기 때문에 지금 다른 백현동 그다음에 대장동 여러 가지 사건과 병합하는 것이 맞지 않다라고 여론이 많이 있었어요. 일주일에 지금 재판 2번 참석해야 되는데 이것 따로 하면 3번 참석해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별도로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별도로 하면은 머지않은 시기에 아마 선고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기대가 있는데 문제는 그러면서도 또 이 판사가 뭐라고 그랬냐면 분리 선고를 할지 병합 선고를 할지, 그러니까 이게 심리는 분리해서 하되 또 실제로 선고는 병합할지 분리할지는 재판 결과를 좀 봐가면서 결정하겠다, 이렇게 또 여지를 남겼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사실은 요즘에 여러 가지 사법부도 그렇고 정치권도 그렇고 이 상황을 보면 우리 정치권은 툭 하면은 사법부한테 뭐 물어보잖아.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해서 사법부로 가져가는 소위 정치의 사법화가 이루어졌는가 하면 또 사법부도 이 정치권의 눈치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습니까? 거꾸로 또 사법은 사법의 정치화가 됐다. 그래서 이 판사도 지난번에 유창훈 판사 같은 경우도 저는 굉장히 우리 정치권의 눈치를 봤고 이번에 이 판사도 이렇게 하면서 또 여러 여지를 두는 거 봐서는 눈치를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민주당에서 지금 어떻게 보고 있어요? 이게 지금 분리하기로 한 법원의 절차. 이 문제가 이재명 대표는 병합 심리를 원했고, 그렇습니다. 검찰은 이제 분리 심리를 좀 원했지만 이제 법원은 결국에는 이제 분리 심리 하겠다고 했는데 법원이 어떤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판단했다고 보지는 않고요. 이게 이제 분리 심리를 하더라도 이제 재판 시작도 되지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앞으로 6개월 내에 총선 기준으로 해서 총선 전에 1심 판결이 날지 안 날지 반반이라고 보고요. 설사 1심 판결이 나더라도 1심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크게 우려가 되는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지난 9월에 영장 청구됐고 이제 기각될 당시에 그 당시 때 이제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이
위증 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힌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사법부가 판단한 것 같은데요. 단지 이제 검찰의 입장에 보면은 지난 9월에 이재명 대표 이제 구속에 실패함으로써 검찰의 미신이 많이 깎였고 한동훈 법무장관 입장에서는 좀 그 나름대로 위기에 처한 상황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여권에서 봤을 때 저거 왜 구속을 못 시켜 그렇게 됐죠. 그래서 검찰로서는 이번 분리심리가 검찰로서는 반격의 기회 내지는 반격의 기회 정도가 되었다 정도로 좀 알겠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비명계가 계속 이재명 대표 험지 출마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오늘도 이원욱 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험지 출마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당연하죠. 어디가 험지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고향이 최적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남시장 2번 했죠. 경기도지사 했죠. 그다음에 국회의원 하고 있죠. 대통령 후보였죠. 지금 당대표까지 하고 있죠. 이 정도의 기득권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재명 대표와 이재명 대표의 측근들이 먼저 선택해 준다면 난 언제든지 당이 가라는 데 갑니다. 이원욱 의원도 3선이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 측근들이 먼저 험지 선택하면 나도 당에 가라는 데 가겠다라는 겁니다. 그 정치인들의 표현이 가하면요.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아까 인유한 위원장이 뭐 100% 자기가 이야기 대로 될 것이다. 세상에 100%가 어디 있습니까? 특히 정치가 수학 문제 푸는 것도 아니고요. 그다음 이원욱 의원님이 저런 표현하시는 거는 나름대로 뭔가 어떤 이유가 있는 겁니다. 뭔가 이제 불안해하시는 것 같아요. 어느 누구도 이원욱 의원한테 험지 출마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가 안동 가면 나도 험지 가겠다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뭐 저희 민주당은 시스템 외 가지고 경선하도록 돼 있고 누구든지 경선하도록 돼 있어요.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한테 안동을 가라는 것은 사지 가서 죽으라는 이야기인데 거기에 저희 당을 위해 가지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총선에서 지역구를 어디를 정하든지 간에 어떤 선택하든지 간에 그것은 당의 크다란 총선의 전략적인 차원에서 대표와 당이 결정을 하고 선택할 것입니다. 그렇군요. 네, 이 의원님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원욱 의원이 이재명 대표가 험지 가라 얘기하는 것은 설마 뭐 가리라고 생각하고 얘기하겠습니까? 이재명 대표 절대 안 가죠. 제가 이재명 대표라도 그동안의 정책 궤적을 보면 갈 뿐도 아니고 사실은 지난 대선 이후에 많은 만류에도 불구하고 개항까지 갔잖아요. 그것도 송영길 전 대표는 그 자리를 물려주고 송영길 전 대표 이래서 결국은 배지를 달고 지금 사법 리스크의 강을 건너온 것이거든요. 그런데 내년에 험지 가서 죽으라고요?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네, 뭐 알겠습니다. 앞으로 시간이 있기 때문에 과연 어떤 선택을 할지는 좀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KBS 박민 사장이 기자회견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언론 보도도 났습니다만 여러 가지 인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KBS 신임 사장 인사와 관련해서 야당에서는 박민 사장 KBS 점령 작전 일사 처리로 진행이 됐다. 구태타 방불 했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 여당에서는 KBS 본연의 자세로 돌아오길 정치권 개입 말아야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안민석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KBS 사장은 혼자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국민들이 보실 때는 KBS가 나름대로 올바른 방송을 하고 있고 그런데 최근 며칠 사이에 아주 유명하고 국민들이 자주 듣던 프로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최경영 앵커도 사라졌고 홍사훈 경제 프로도 사라졌고 주진우도 사라졌고 아마 더 라이브도 아마 사라지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국민들이 신뢰하고 국민들이 많이 애청하고 많이 시청하는 방송을 인위적으로 없앤다. 언론 탄압이죠. 언론 탄압이다. 국민들이 사랑하고 신뢰하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좀 민주당 쪽에서 민주당 하시는 분들이 더 좋아했던 그런 것이 아닌가 싶고요. 저는 KBS가 사실은 그동안 시청료로 지금도 마찬가지로 국민 시청료로 운영이 되는 방송 중에 하나인데 그런데 오직하면 국민들이 KBS의 어떤 공정성, 신뢰성을 못 믿겠다. 그래서 시청료 분리하자고 한 여론조사 보면 압도적으로 높아서 결국 분리됐잖아요.
그런 데 대해서 이제 새로운 사장이 와서 그간의 과거를 성찰하고 반성하고 앞으로 잘 하겠다. 그렇게 이제 그런 고백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 박민 사장이 취임하면서 KBS가 예전에, 그러니까 저는 뭐 이게 정권에 상관없이 KBS라는 방송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가질 수 있는 방송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헌법재판소는 독립적으로 헌법 가치를 위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 그런 기관인데 여전히 지금의 현 대통령과 후보자와의 어떤 관계에 대한 우려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동기라는 개인적 인연에 더해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소추 사건의 주심을 맡아 기각을 결정한 것에 대한 보훈 인사. 대통령의 친구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의 관행을 깨고 후보자님의 임기가 다 끝난 다음에 다시 이제 그 지명을 했을 경우에 후보자에 대해서 여러 비판이 사실은 비판거리는 별로 없어 보입니다. 가장 큰 게 윤석열 대통령의 대학 동기라는 이유. 한 사람의 헌법재판관으로서 매 사건마다 저 나름대로는 성실하게 사건 처리에 임해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통령께서 지명하신 것을 보면 뭔가 특별한 게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런 지점이 하나가 국민들이 이상하다라고 바라보고 계십니다. 자, 보실까요? 서울대 법대 79학번들이 이 정권에서 굉장히 요직들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과정에서 헌법재판소 소장까지 우리 후보자님은 조금 억울해 하실 것 같아요. 그냥 대통령 동기동창이라는 이유만으로 문제를 삼는 이런 부분들이 좀 억울 안 하십니까? 또 시각에 따라서는 충분히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예를 보면 우리 문 대통령 동기동창들도 참 많은 걸 하셨습니다. 약사도 뭐 대사도 가고.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동문이라서 공정성이 의심된다라는 뭐 이런 주장들이 나오던데 지금 헌재 재판관 8명 중에 서울대 법대 몇 명인지 아세요? 몇 명인지 모르실 겁니다. 제가 알려드릴게요. 8명 중에 서울대 법대 6명입니다. 자, 대통령하고 법대 동문이기 때문에 공정성이 의심된다 그러면 지금 대통령은 8명 중에 6명이 서울대 법대인 헌재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고 봐야겠죠.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서울대가 대한민국에 해줬던 가장 좋은 기여한 바가 뭐냐면 절대 안 뭉쳐요. 절대 안 뭉쳐요. 뭐 인사 자체가 뭐 친분에 의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길었던 초겨울 추위가 누그러들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이 10도를 넘어섰는데요. 전국 하늘에는 구름만 가끔 지나는 가운데 충남과 호남 서해안 또 제주도에서는 늦은 오후부터 약한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수능 예비 소집일인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오릅니다. 오늘 아침까지는 꽤 쌀쌀했지만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영상권으로 오르겠고요. 낮 기온도 13도 보이면서 추위 걱정은 없겠습니다. 내일 하늘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동해안 지역의 대기는 계속해서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화재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겠고요. 이 수도권과 충청 지역에서는 밤에 일시적으로 대기가 탁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1도에서 4도 높겠습니다. 서울 2도, 광주 5도, 대구에서도 2도 보이겠고요. 낮에도 예년 기온을 웃도는 곳이 많겠습니다. 서울 13도, 광주 14도, 대구는 15도 예상됩니다. 수능일인 모레에도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다만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면서 귀갓길 공기는 차가워지니까요. 수험생들은 우산과 따뜻한 외투 챙기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슈를 더 쉽게 전해드리는 더 뉴스 내일은 더 준비하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뉴스큐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